엄마,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줬어. 애들이 나 싫어해. 그럴 때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럴 리가 있나? 에이, 친구들이 우리 누구 이렇게 이쁜 누구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주고 싶고 감정 전환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부모교육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그동안 쭉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고전적인 부모님들의 고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스테디 고민이죠. 아이 사회성이에요. 그리고 그걸 요즘은 또 인간관계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친구들하고 잘 지낼 때 부모님들은 그거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엄마 누가 안 놀아줬어? 누가 내 말 안 들어줬어? 나 걔랑 안 놀을 거야. 이런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친구 문제보다도 더 정말 가슴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고민이 많다고 하시는데 더 안타까운 건 아이의 친구 문제, 인간관계는요 부모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사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부모님들 중에서는요, 아이의 관계 능력, 친구 사귀기, 사회성 이것을 높여주기 위해서 그래,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를 들면 친구들 놀고 있는데 아이 데리고 가서 얘들아 누구누구야 우리 누구랑도 같이 좀 놀아줘. 사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른이 나타났어. 자기들 놀이에 대해서 어른이 굉장히 개입하는 것 같거든요. 불편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 아이를요 좀 부족한 아이라고 공표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인간관계 능력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이가 부대끼면서 경험하면서 배워나가는 거야 라고 하기에는요 사실은 그 시간들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훗날 그거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되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요. 우리 아이랑 함께 해야 돼요. 실전으로 옮기셔서 얘들아 우리 아이랑 놀아줘. 이거는 양쪽 그룹에 다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아이에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냐고. 제 경우에는요 뜨개질하는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우리 때는 수놓는 것도 있었거든요. 저는 앉아서 그런 걸 활동하기 좋아했는데 저희 엄마가 외출하셨다가 들어오면 저에게 꼭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영주야 밖에 보니까 누구누구들 놀고 있더라. 제 친구들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제가 있잖아요 굉장히 재밌게 했던 활동들 갑자기 나 이거 놓고 밖에 나가서 놀아줘야 되나 우리 엄마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엄마나 아빠들은요 무심코 하는 얘기예요. 밖에 보니까 애들 놀고 있더라. 왜? 노는 거 보니까 참 좋아 보이거든요. 부모님들께서 무심코 하는 말들 가운데에서 아이가 자기 홀로도 충분히 좋은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이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아이마다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랑 놀아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아이 성향이 어떤가를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혼자 책 읽고 있지만 학교에 가서는요 친구들하고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잘 지낸다는 건 뭐냐면 야 얘들아 나랑 놀래? 이게 꼭 잘 지내는 건 아니에요.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친구 쳐다보면서 아 그랬어? 그래? 여러분 어때요?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생각하는 친구관계, 인간관계 능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자꾸 아이에게 뭔가 활동적인 것, 친구들끼리 어울리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향을 살려주면서 근데 이것만 또 살려주면 안 되잖아요. 보완도 해주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과 아울러서 관계 능력을 올려주고 싶다면 어떨 때 친구들하고 좋은지 어떨 때 친구들하고보다는 너 혼자가 좋은지 이렇게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하고 이야기 나눠야 돼요. 다만 아이가 이럴 때는 꼭 도와주셔야 돼요. 엄마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이럴 때는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요. 결정해주면 안 돼요. 판단이 뭐냐면 그럴 리가 있나? 에이, 친구들이 우리 누구 이렇게 이쁜 누구한테 그럴 리가 있겠어? 앞으로 그냥 잘 놀아봐. 이렇게 자꾸 판단해주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실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실 때는 참 좋은 마음이에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주고 싶고 빨리 분위기를 전환해주고 싶고 감정 전환을 시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알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일이 있었어?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근데 우리는요, 물어보라고 하면 이렇게 나와요. 왜? 왜 그러는 건데? 왜 그랬어? 근데 이게 왜가 사람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네 마음을 알고 싶어 라는 말로 굉장히 좋지만 그동안 아이 키우면서 왜라는 말을요, 우리 솔직히 다그치는 말로 많이 썼어요. 혼낼 때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무의식에요, 왜라는 것이 들어오면 굉장히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불안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용어를 왜에서 뭐로 바꿨냐면 무슨 그리고 어떤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엄만 네 얘기 들을 준비가 돼 있고 무슨 얘기인지 궁금해. 네 얘기를 충분히 들을 준비가 돼 있다라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린 표정으로 많은 말을 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얘기해 줄래? 그 다음에 좀 얘기 듣고요. 더 듣고 싶은데 하면서 아이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에서 핵심어를 찾아서 질문을 해주면요. 이게 아이의 사회성, 인간관계 능력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면 아이 스스로가 조망 능력을 갖게 돼요. 객관화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에고이스트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발달이 그만큼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 조망 능력 없습니다. 사회성은 사실 굉장히 배려심과 조망 능력이거든요. 이게 부족한데 양보해야지, 잘 놀아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엄청나게 높은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질문하고 아이 대답 듣고 아이 대답 중에서 핵심어를 골라서 또 질문하다 보면 부모님이 가르쳐야 될 모든 관계 능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랬네.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런 과정이 아이 스스로 부모님께서 가르쳐줘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엄마, 친구들이 나를 안 놀아줬어. 애들이 나 싫어해. 이런 얘기 혹시 한 적 있나요? 저는 그런 상담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럴 때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ABC 기법이라고 있습니다. A는 뭐냐면요. 액티베이팅 이벤트. 이미 지난 일이에요.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황.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들이 안 놀아주었던 상황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부모님이 어찌 해줄 수도 없고요. 그건 또 현재 일어나도 어찌 해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A를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인데 이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B예요. belief. 이게 뭐냐면 신념이에요. 아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consequence. 이게 C예요. 그러니까 B라는 상황을 아이가 어떤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마음, 아이의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B입니다. 사실 A, B, C 다 중요하죠. 근데 A는요, 아이도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타인의 생각, 어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일. 이게 A예요.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안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는 뭐 내 마음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솔직히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B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B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 합리적 신념으로 받아들이느냐. 우리 아이의 B, 이 관점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돼. 그럼 부모님께서 하시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닐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B를 잡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되고 엄마한테 말해줄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마디 듣고 또 부모님이 빨리 나서서 그걸 마무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아이가 B를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상황을 말해주겠니? 했더니 친구들이 5명이 놀고 있었는데 나도 같이 놀자고 하니까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어떤 놀이인 것 같았어? 어떤 놀이였어? 5명이 노는 놀이였는데
인원이 다 찼다고 나랑 안 놀아줬어. 와, 나온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섣부르게 에이, 인원이 다 차서 안 놀아준 거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아이에게서 어떻게 해요? 찾아내는 겁니다. 5명이 노는 놀이였어? 그럼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알고 있었는데 엄마한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응 하면서 아이는 생각하는 거죠. 아, 5명이 놀고 있어서 다 차서 인원이 이미 됐기 때문에 나를 끼워줄 수가 없었던 거구나. 나랑 안 놀아준 게 아니라 못 놀아준 거구나.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이는 씨를 어떻게 내려요? 아, 나를 왕따시킨 게 아니고 나랑 안 놀아준 게 아니라 씨, 결과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랑 못 논 거구나.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다음에 걔들이랑 안 놀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A는 똑같아요. 아이가 그 놀이에 낄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아이가 B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C가 달라집니다. 다시는 안 놀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나쁜 거 아니었구나. 근데 이거를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인간관계 능력을 올려주는데 부모님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의 인간관계 사회성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죠. 사회성이라고도 하지요. 또 사교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선뜻 가서 야, 나랑 놀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부모님이 그거 보면서 와, 우리 아이 사회성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교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은 아이가 내향적이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쭈빗거리죠. 엄마, 나랑 같이 아니 싫어 막 이런 얘기하면 왜 그래 가서 놀자고 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께서 이 사교성과 사회성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빨리 가서 다가가서 말도 하고 친구랑 잘 사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지속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쭈빗거리지만 친구를 사귀면 지속력이 오래가는 친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강압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친구 못 사귀어? 이런 얘기 듣거나 너 왜 그렇게 내향적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자신도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특히 우리 아이 사회성이 좀 고민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회성 길러주기 전에 해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 자신감 올려주셔야 돼요. 내면에서 내가 괜찮은 아이야 라는 생각이 들어야 목소리도 좀 더 커질 수 있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용기를 가장 먼저 꺾어버리는 분이 누구냐? 우리예요. 부모님. 그래서 아이의 사교성과 사회성은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예전보다 좀 친구 관계에 맺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예전에도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최근 들어 왜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관계를 못 맺을까라고 걱정을 하신다면 실질적으로요 사회적 인지 능력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사회적 인지 능력은 뭐냐면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또 상대를 헤아리고 그리고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느 부분을 양보해야 되고 거절당했을 때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인정하면서 다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이 떨어진 이유는 솔직히 우리 고백해야 돼요. 우리 아이를 지나치게 아이 중심적으로 키운 것도 있고 또 또래가 많이 없어졌어요. 우리 아이들이 또래랑 지속적으로 놀아야 되는데 바깥 가보십시오. 노는 아이들 별로 없지 않아요? 또 우리 가정으로 돌아올게요. 형제 없어요. 자매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 시간 없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적 인지 능력이 사실은 지금 개발할 그럴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깨달았다라는 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함께 놀 수 있는 친구를 좀 제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향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친구한테 너 왜 이렇게 내향적이야, 소극적이야 대신에 1대1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학원을 또 선호하기도 하는데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어른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이라는 건 분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괜찮다면 친구 집에 같이 놀러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러 놀이터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친인척 모임에 저는 아이들을 꼭 함께 해주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이들 자아 정체성 찾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서열이 있는 것을 경험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친구라고 하면 또래만 생각하는데 왜 두세 살 터울의 형, 누나, 동생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또 보고 배우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역할 모델이라고 하는데 다양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하는데 정말 좋은 게 친척과 인척의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회 경험을 하는구나, 관계 능력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학원 얘기도 했는데 그래요, 괜찮나요? 우리 아이 내향적이거나 그리고 또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스피치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데 괜찮냐고 저한테 상담 많이 하시는데 좋다 나쁘다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엄마 아빠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이게 좋을 거야 라고 아이를 보내면 굉장히 거부감이 심하게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이하고 의논해야 돼요. 저는 심지어 칭찬도 어떤 게 좋으냐고 아이하고 결정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원에 대해서 아이한테 오리엔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태권도 학원, 스피치 학원 그러면 이제 뭔가 자기를 발표하고 뭔가 활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이가 활발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주눅 들고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인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이의 의견 물어보고요. 그리고 아이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그 학원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내셔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엄마가 너한테 권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인데 네 생각은 어떠냐라는 것. 그럼 아이가 물어보겠죠. 그것에 대해서 엄마가 답변을 해주셔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에게 선택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셔야 됩니다. 아이는 선택 능력이 사실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의논, 협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궁금한지를 꼭 물어보셔서 아이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시면 애가요 학원 앞에 가면요 엉덩이를 빼고 안 들어가요. 이런 고민 훨씬 줄어들 거예요. 이런 단계를 거치면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것 같고 부모님이 인내를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지만 몇 번 이런 과정을 거치면요 이게 장차 아이의 취업, 아이의 진학, 아이의 진로 이 모든 것과 그리고 아이와 대화, 소통으로도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줘야 될 거야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다 보면요 우리 아이가 이렇게 컸나? 얘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가? 그러면서 부모님과 자녀의 자연스러운 소통 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후로도 어때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우리 엄마 나를 참 많이 존중하셨어.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을 해서 참 좋았어 라고 갈 수가 있고요. 내가 그때 엄마가 그런 데 보내서 내가 그때 더 겁먹었어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곳을 보내더라도 절차를 거쳤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훨씬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분명한 건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다 너를 위해서 사실은 아이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 생각을요, 진짜 얘를 위한 것인가를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 꼭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요, 숙제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나 학교 다녀왔잖아.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부모님은 이제 속으로 웃음도 나옵니다. 쉼이라는 표현하니까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쉼이 필요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얘기 나오죠. 먼저 쉬고 이따가 할게. 그런데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이끌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숙제에 관한 상담 하나 사례로 들려드릴게요. 이 엄마는 굉장히 아이를 민주적으로 키우는 부모세요. 근데 요즘 애들이요, 또 말도 잘해서 학교 다녀오면은 숙제하라고 하면 이렇게 말하죠. 엄마, 나 학교 다녀왔잖아. 나에게도 쉼이 필요하다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이제 속으로 또 웃음도 나옵니다. 쉼이라는 표현하니까 또 대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 그치. 쉼이 필요하지. 맞아요. 그죠? 학교에 갔다 왔다는 건요,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안 했든 아이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힘든 일을 하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쉼이 필요하지라고 하면서 이제 엄마가 아이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민주적인 양육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당연히 얘기 나오죠. 먼저 쉬고 이따가 할게. 또는 친구들이랑 놀고 이따가 할게. 그런데 친구들이랑 논다는 말이 엄마가 또 마음이 약해지는 게 얘가 지금 같이 놀지 않으면 이어서 이제 여러분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그러면 아들 친구랑 먼저 놀고 그다음에 숙제한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뭔가 지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스타일은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엄마도 잊고 아이도 잊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밤 9시 반쯤 자기 전에 아들 숙제했지? 안 했다고. 엄마가 아까 하라고 했었어야지. 아들 엄마가 아까 뭐라고 했지? 너 믿는다고 했지? 너 믿으니까 엄마가 먼저 놀고 숙제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엄마가 맨날 너한테 잔소리해야 돼? 뭐 이렇게 자기 전에 대화도 아닌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한 번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엄마도 잊을 수 있고 아이도 잊을 수 있고 아이는 하기 싫은 거 당연히 잊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에도 잊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2번, 3번, 4번, 5번 반복이 됐다면 오늘 또 아이가 이따가 할 거야. 엄마 나 쉼이 필요해. 나 먼저 좀 쉬고 친구랑 놀고 이럴 때 부모님께서 아들, 엄마 믿어. 이렇게 하는 거 어떠세요? 객관적으로 들어보실 때. 부모님들은요, 객관적으로 들어보실 때는요, 굉장히 이성적이고 판단과 결정을 잘 하시는데 막상 내가 그 육아 현장에서 아이와 함께 할 때는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엄마도 자꾸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키우면 안 돼. 아이 기죽이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 돼서 결국 밤에 아이하고 부모가 관계가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게요. 혼내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기 싫다고 하는 것도 이끌어줘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기 욕구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이 어린 아이를 하기 싫은 것을 해내도록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이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좋게 말하면 안 들어요 하는 거 저 알아요. 근데요, 좋게 말해서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한다는 건 아이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알겠어. 하고 싶지 않은 건 알겠어. 일단 알아주세요. 그런데 알아주는 걸로 끌려가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숙제해야 돼. 가방 가져와. 꺼내. 숙제하자. 가는 겁니다. 그럼 물론 아이가 예 엄마 알겠습니다. 안 하죠. 왜? 아이는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먼저 놀고 한다는 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지금 아이는 현재 욕구에 충실하거든요. 내가 놀고 싶은데 못 놀게 하는 우리 엄마 미워. 하기 싫어. 숙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놀고 싶은 거 알겠어? 하기 싫은 거 알겠어? 라고 말을 해주는지 아세요? 이거 공감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네 마음을 내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 저는 최소한의 공감이라고 합니다. 너무 공감에 빠져서 우리가 아이들을요,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감만 하는 건 뭐냐? 네 마음은 알겠어. 그런데 해야 해. 쪽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입 내밀고 막 갖고 오는 아이한테 저거 봐라, 저거 봐라, 저 태도 좀 봐라. 태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자, 우리의 갈 길은 뭐다? 얘가 숙제하는 거에 갑니다. 저거 봐라, 입 내미는 거 봐라. 그럼 아이하고 괜히 갈등 상황만 더 증폭시키거든요. 자, 그거는 넘어가십시오. 꺼내 하자. 그 다음,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좋겠어? 아니면 너 혼자 하는 게 좋겠어? 선택한다는 느낌을 주면요, 아이가 조금 풀려요. 왜? 지금 엄마한테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선택. 몰라! 그러면 둘 중 선택해. 옆에 있어줄까? 엄마가 밖에 나가 있을까? 또는 거실에서 할 거야? 식탁에서 할 거야? 하고 아이한테 장소도 물어보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싫은 아이 방에 놔두면 어때요? 번번이 속잖아요. 그리고 아이는요, 하기 싫을 때 딴짓해요. 집중력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할 거야? 엄마가 있어줄까? 이렇게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쵸? 언제 끝낼 건가도 알고요. 자, 이렇게 놔두면 안 돼요. 마지막에 뭐를 한다? 했는지 안 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검사라는 말에 좀 여러분이 좀 별로 기분이 별로 내키지 않는다. 확인이요. 근데 부모님은 다 했지. 왜? 아이가 꺼냈고 뭐 지가 혼자 한다고 했고 30분 만에 한다고 했고 그럼 부모님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말을 잘 듣네? 그래도 하기 싫지만 하네? 그런 생각에 이제 부모님들이 무장해제가 되고 어떻게 돼요? 했겠지 하고 넘어가서 이따 밤에 물어보면 어때요? 다 못 끝냈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30분 후에 엄마가 확인할게. 그 다음에 옆에 있어주면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왜 옆에 있어주느냐 하면 아이가 능률적으로 끝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를 때 옆에서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또 겁이 또 덜컥 납니다. 어머, 그러면 선생님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못하는 거 아닐까요? 옆에서 도와주면 기억하십시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요. 자기주도 학습에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이 관심 가지면 안 되십니다. 사람은요, 자기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낸 경험이 많아야 돼요. 이걸 우린 뭐라고 말하죠? 성취감, 성취 경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실패 경험이 많은 아이는요, 내가 못해라는 것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실력, 우리 아이 현재 학습 능력을 보고 옆에서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이가 해내게 해야 됩니다. 아이 스스로가 내가 해냈어, 마무리했어, 끝냈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계속 엄마한테 기대느냐? 아니에요. 실력이 조금씩 늘겠죠. 실력이 늘면 어때요? 서서히 부모가 옆에 없는 시간이 늘어나겠죠. 아이의 실력은 늘겠죠. 이러면서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가는 겁니다. 숙제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에서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훈육할 때 절대 공감으로 끝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네가 양치하기 싫어하는데 엄마가 양치하라고 해서 화났어? 지금 밥 먹기 싫은데 밥 먹으라고 해서 화났구나? 에이, 밥 먹고 싶지 않고 네가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화났어? 미안해. 이거 절대 훈육 아닙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되냐고요? 섣부른 공감하지 말고 해야 할 말 정확하게 합니다. 높이지 말고 크게 하지 말고 그리고 길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고개 한번 끄덕이세요. 양치해. 음은 뭔지 아시죠? 그래 알겠어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따가 한다고 아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치하자. 이게 뭐예요? 그래 네 마음은 알겠고 귀찮고 싫은 거 알겠지만 해야 해입니다. 훈육은요, 우리가 있죠, 아이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화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를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죠? 네가 해야 할 발달 과업을 해내게 하는 부모의 성스러운 역할 수행입니다. 우리 디벨로프먼털 태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발달 과업. 과업을 완수한다는 건 아이들에겐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자, 훈육을 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해내게 한다. 그렇죠? 맞아요. 하고 싶지만 안 하게 한답니다. 하고 싶지만 뭐 있어요? 간식 먹고 싶지만 안 돼. 이런 거죠. 지금 자고 싶지만 일어나야 돼. 이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조절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욕구를 조절시키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요즘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감정 조절을 한다는 것을 지나치게 공감으로 가면 안 되는 것. 훈육은 사랑이에요.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가르칠 분의 그래서 잘 가르쳐서 아이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혼내지 않고 화내지 않고 하되 섣부르게 감정을 읽어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것. 감정은 읽어주되 아이가 해야 할 일은 분명히 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어딘가에 올라가는데 거긴 올라가면 또 안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누구야? 거기 올라가면 될까요? 아빠 생각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자, 이건 지금 생각을 교환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거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자, 이건 창의적인 질문을, 아이의 사고를 끌어내는 질문 시간이 아니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령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만약에 유아기까지라면 부모님의 훈육은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가셔서 아이를 안고 내려놓습니다. 훈육은요, 말로 하시죠. 요즘 말로 하시잖아요. 근데 행동도 같이 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 계시면 안 돼요. 앉은 아이와 선 부모님의 키 차이가 너무 납니다. 서 있을 때도 키 차이 나잖아요. 가장 최소화시키는 건 부모님도 앉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앉은 다음에 가리킵니다. 저기 올라가면 안 돼.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기 봐봐. 높지요?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아야야야 피나요? 피나면 엥엥엥엥 병원 가야 돼요. 자, 여러분 이거에는요 굉장히 거짓말 과장이 다 들어가 있어요. 부모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애는 올라갔었는데 떨어져도 봤는데 피난 적도 없고 병원 간 적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과장을 할 필요도 없고요. 겁을 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해야 할 말만 해야 되는데 해야 할 말 할 때는요. 쳐내야 됩니다. 거두절미 어떻게 하는 거죠?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떨어지면 올라가도 된다는 건가요? 이런 조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거기는 안 떨어져도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어느 빌딩을 가다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긴 학생이 공부하는 곳입니다. 금연해 주시면 감사해요. 알고 봤더니 거기 금연 빌딩이에요. 이렇게 선택의 여지를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이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 된 겁니다. 자, 여기는 떨어져도 안 떨어져도 올라가면 안 되는 곳이야. 그건 사회적인 약속이야. 또 하나 너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렇게 아이 안전, 타인의 안전, 그리고 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보와 협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안 돼. 자, 저랑 연습해 볼까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하지 마. 근데 우리는 이 말을 할 때 좀 주춤거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들은 게 많고 배운 게 많으시죠? 맞아. 그러면 자존감 떨어지면 어떡하지? 다른 애들은 다 기 살리면서 오냐오냐 키우는데 너무 우리 아이만 통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안 되는 우리 아이를 위한 말입니다. 많이 노력하고 감정도 조절하고 호흡도 조절하고 이렇게 훈육을 했노라고 했지만 부모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정이 격해져서 감정을 아이에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이라고 하죠. 또 있습니다. 하지 않을 말이 한마디가 툭 나가버렸습니다. 아, 이걸 어떡하죠? 말은 새 장 밖을 날아간 새와 같아서 다시 불러들일 수도 없다고 하는데 이 아이한테 이게 혹시 상처가 되면 어떡하죠? 트라우마로 남으면 어떡하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왜 없겠습니까?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수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부모님께서 실수한 거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아이의 자존감도 높여요. 왠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이렇게 훌륭한 분이, 이렇게 어른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에게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며 사과하네. 그래서 있죠. 훈육했을 때 혹시 감정 조절에 실패하셨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33 법칙의 사과입니다. 3은요. 3초 지나가게 하지 마세요. 우리 말하면서도 실수 알거든요. 그러니까 here and now 바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세요. 30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과는. 왠지 아세요? 30초 넘어가면요. 부모가 자기 변명과 푸념이 나와요. 네가 엄마 말 잘 들었으면 엄마도 이러지 않았잖아. 딸, 엄마 알지? 엄마 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러면요 사과가 희석이 돼요. 그러니까 사과의 말은요 30초 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사과를 했으니까 얘가 풀어줘야겠지.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이 몫으로 남겨주세요. 그래도 정 확인하고 싶다면 30분 후 아이에 따라서는요 3일이 지나서야 풀리는 아이도 있습니다. 사과의 333 법칙 꼭 기억하시고요. 사과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어 넣으세요. 엄마가. 아무튼 미안해. 이거는요 반쪽짜리 사과예요. 엄마가, 아빠가 넣으세요. 자, 무엇을 넣으세요? 무엇을? 아까 큰 소리로 혹은 아까 너에게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미안해. 엄마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의 몫으로 남겨주자는 것. 돌아서는 부모님 보면서 아이 느낄걸요? 아, 나 우리 엄마 말 잘 들어야겠다. 우리 아빠 참 훌륭하다. 사실은 내가 잘못해서 그랬던 건데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는구나. 대접받은 대로 사람은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훈육 마무리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부모라면 부모와 아이가 정말 잘 성장하는, 그래서 부모 효능감 느끼고 아이의 자존감도 올라가는 그런 육아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훈육은 이 세상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아이가 지하철 의자에 올라갔을 때 엄마가 안 돼, 내려와야 돼 하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주변을 보시다가 조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한테 아저씨 얘한테 이놈 해주세요. 그럼 아저씨가 준비된 연기자처럼 이놈 했거든요. 그럼 아이가 그 행동을 멈췄죠. 요즘 그런 풍경은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에 지나가는 어른도 어떤 아이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멈칫거립니다. 그만큼 훈육할 어른이 바깥에 안 계세요.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께서 훈육 솔직히 주춤거립니다. 굉장히 어려워진 시대예요. 훈육은 이 시대 21세기 이 시대 현재 부모님만 할 수가 있어요. 이 젊은 부모님들께서 하기 싫어하는 자기 욕구대로만 하려는 이 아이를 이끌고 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때로는 화냅니다. 소리칩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그러다 보니 또 저 같은 부모교육 전문가나 많은 육아서에서 아이에게 공감하라는 말에 또 꽂혀서 지나치게 아이에게 끌려갑니다. 여러분, 훈육을 못 받은 아이는요, 밖에 나가서 상처 입으면서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가르칠 것, 배워야 할 것을 부모님께서 잘 이끌고 가는 게 훈육이에요. 어려운 거 알지만 그런데요, 이 훈육을 잘하는 부모님은요, 육아 성취감을 느낍니다. 왜요? 아이가 잘 자라니까요. 아이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경계와 한계를 아는 겁니다. 그걸 모르는 아이는 경계와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지낼 수가 없어요. 본인 스스로도 위태롭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 10살까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게 훈육입니다. 우리 아이 마음은 읽어주되 해야 할 것은 꼭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바로 부모님들의 위대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훈육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함께 할 겁니다. 멘탈 강한 아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받고 벌떡 일어나는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과가 항상 노력한 만큼 나오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멘탈 강한 아이는요, 좌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해보는 것으로 가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가장 좋은 시기가 있어요. 멘탈 강한 아이,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상처 안 받고 벌떡 일어나는 아이, 아니면 아예 상처도 안 받는 아이, 좌절도 없는 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멘탈 강한 아이는요, 유연한 아이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일이 많죠. 당연히 어른도 그렇고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게 바로 우리 아이들의 세상살이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그럴 수 없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게 멘탈 약한 아이예요. 하기 싫은 거는 당연한 거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하는 거야. 이게 멘탈 강한 아이입니다. 초등학교에 강연을 많이 가는데요.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아이 학교 참관 수업을 갔는데요. 미술 시간이었는데 그 딸이 엎드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집에 와서 딸에게 물었대요. 엄마가 보니까 너 이렇게 엎드려 있었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나 못 그리는데 그리라고 하잖아. 그래서 엄마가 그랬대요. 아, 네가 못 그리는데 그리기 싫어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신 엄마예요. 그 아이가 그때 마음이 그랬다면 우리는 그거를 잘못됐다 잘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도 알아요.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잘못됐어요. 거기로만 가면 안 돼요. 가르쳐줘야 될 게 있어요.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해 라는 것을 부모는 알려줘야 돼요. 세상에 잘할 수 있는 것만 하나요? 공부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이게 멘탈 강한 아이예요. 자, 공부로 갔으니까 우리 성적으로 가볼게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결과가 항상 노력한 만큼 나오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좌절하고 그만두자, 이 멘탈 강한 분 아니거든요. 멘탈은 뭐예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점을 찾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내가 최선을 다한 것 같고 저기는 엉터리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 엉터리 가운데서도 뭔가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겁니다. 세상의 결과는요, 내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좌절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해보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멘탈 강한 아이는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입니다. 또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는 아이예요. 또 시도했다고 되나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다시 해보고 그럼에도 안 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건 없을까?로 가는 게 멘탈이 강한 아이예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아이는요, 조절력이 있어요. 내 감정 조절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멘탈이 강한 아이는요, 타인에 대한 이해가 높습니다. 내가 뭔가 부탁했을 때 거절을 하면요, 야, 너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은 너의 영역이야. 내 말 들어줘서 고마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안 되면 다시 해보고, 거기서 배우고 또다시 시도해보고, 이렇게 유연성을 가진 아이이면서 동시에 해야 할 것, 하지 않을 것에 대한 조절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한테 가르쳐줘야 될 것이 정말 많아요. 10살까지. 근본 육아에서 근본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평생을 간다라는 전제 조건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으면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는 부모의 말을 듣는 아이를 보면서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본을 잘 지키면요, 쉬운 육아가 되고 행복한 육아가 돼요. 관계는요, 노력이 필요한데, 누가 노력한다? 부모님이 노력합니다. 그럴 때 저한테 질문을 하세요. 어떻게 노력하는 건데요? 안 혼내면 되는 건가요? 칭찬만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 칭찬만 하면요, 우리 두 기둥 못 세워요. 두 기둥이 뭔지 아세요?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아이에게 키우는 유연함이고요. 또 다른 기둥은 뭐냐면 단단함이라는 기둥이거든요. 이 두 개는 칭찬과 훈육으로 키워지는 겁니다. 두 날개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관계가 좋으려면 훈육도 해야 되는데 관계가 깨질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관계가 좋으려면요, 아이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아이의 발달을 이해하는 노력, 부모의 유형이 어떤가를 파악하고 부모와 아이를 맞춰가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관계를 좋게 하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노력 가운데 하나가 아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귀 기울여주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웃기려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 부모님 바빠요. 그리고 애가 웃기지도 않고, 또 아이들이 웃기려면 또 자기가 또 계속 웃으면서 빨리 얘기도 안 하잖아요. 바쁘다, 웃기지도 않는다, 얘가 바로 말도 안 한다. 그 다음에 아이가 안 웃기면, 야, 그거 뭐 웃긴다고 한 얘기야, 너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계라는 주춧돌을 잘 놓고 싶은 부모님은 이왕 아이가 시간 뺏은 거잖아요. 그죠? 와, 진짜 재밌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제 표정 보셨나요? 그게 뭐가 웃겨, 이거 하고 어때요? 우리는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빨리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관계라는 주춧돌은 무조건 아이를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라는 겁니다. 네가 웃기려는 말을 했구나. 그럼 엄마가 크게는 웃어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미소는 지어 보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는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리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근본 육아는 부모 말을 잘 듣게 하는 게 근본 육아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가 복종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을 듣는 것은요, 좋아해야 듣고 싶습니다. 이게 뭐죠? 심리학에서 감정 전이 현상이에요. 부모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먼저 관계를 잘 맺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은 잘 맺으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쟤 저렇게 말을 안 듣지? 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너도 잘하고 싶을 거야. 그런데 잘 안 되는 걸 거야.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직 어려서 잘 안 되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래?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들어? 왜 그러는 건데? 이런 말 안 할 순 없지만 줄일 수 있겠죠. 관계를 잘 맺고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유연함은 칭찬, 격려, 인정, 의존적 욕구를 채워주는 겁니다. 단단함은 안 돼, 하지마, 해야 해 라는 훈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려면 부모님의 온화함과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근본 육아고요. 육아를 쉽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지름길이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 좋은 때를 늦추고 더 노력해야 될 때 가장 좋은 시기가 있어요. 육아에도 시성비가 있거든요. 제일 좋을 때가 10살까지인데 저는 품 안의 시기라고 얘기합니다. 세 시기로 나누는데 첫 번째가 태내에서 3살까지예요. 이때가 사실 가장 밀착이죠. 애착 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바로 요 3살 때입니다. 이때 너의 이야기를 들어줄게. 그래, 그것이 필요하구나. 요 단계에 맞게 채워주고요. 아이가 굉장히 생리적 욕구, 본능 욕구에 강할 때잖아요. 이때 부모님이 아이 많이 안아주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치원과 어린이집 졸업할 그 시기까지거든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껌딱지 시기예요. 엄마, 아빠 이렇게 찾을 때가 부모님이 아이를 품어주면서 동시에 많이 가르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가르쳐줘요? 찾으면서 가르칠 수 없거든요. 아이가 부모를 찾을 때, 부모를 따를 때, 부모를 필요로 할 때 아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품 안의 시기입니다. 너는 소중하단다. 최고야. 멋지다.
엄마는 정말 행복해. 이걸 느끼게 하면서 아이로 하여금 의존적 욕구도 채워주고요. 애정과 소속의 욕구도 채워주면서 그러다 보면 아이는 뭐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여기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7살까지 정말 아이를 많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초등학교 들어가서예요. 이때부터 이제 학습 때문에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가 조금씩 좀 멀어질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 3학년, 저학년이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을 정말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고 학습에 있어서도 부모님이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부모님 품 안에 가둘 시기가 아니에요. 이 친구들을 떠나 보내야 될 시기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치는데 학습면으로 보면 초등학교 3학년하고 4학년하고 난이도가 엄청나요. 학습에 부대끼죠. 그때부터 슬슬 나오는 호르몬도 그렇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도 정말 많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제 자각이 생기거든요. 판단 능력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날 때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이때는 아이가 밖에 나가서 부딪히면서 겪고 오는 문제를 부모님이 그때는 물어와야 말해줄 수가 있어요. 품 밖에 있는 아이를 불러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품 안에 있을 때 아이에게 가르치고 표현하고 그리고 느끼게 하고 내 곁에는 엄마 아빠가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시기예요.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아이들 나름대로 알게 될 거예요. 인간관계 능력에서도 아이들은 많은 상처를 입을 겁니다. 그럴 때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충전소, 안전기지를 느끼게 하는 게 바로 10살까지예요. 그래서 저는 품 안의 시기를 10살로 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이끌어가면서 관계를 돈독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미덕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라고 봤습니다. 책에 부모 유형을 4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가요, 권위적인 부모예요. 내 말 들어 라는 거죠. 강압적으로 부모에게 끌려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입니다. 사실 권위적인 부모는요, 스스로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끌고 가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아이 중심 육아를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지만요, 우리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육아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너는 나를 따라야 해, 부모 말은 다 옳아,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가요, 허용적인 부모예요. 잘 알아서 할 거야. 굉장히 좋은 부모 유형 같지만 아이에게 굉장히 불안감을 주는 부모예요. 아이는요, 사실은 자기를 이끌어주는 부모를 원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경계와 한계를 잘 알려주는 부모여야 하는데 너무 허용을 해주는 것은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멈칫거리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이에요. 방임형 부모예요. 굉장히 위험한 부모죠. 우리가 아동 학대에도 방임이 나오는데 네가 알아서 해, 그게 엄마 일이야? 굉장히 에너지가 적어서 아이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는 경우, 바로 방임형 부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바쁜 부모도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이상적인 부모 유형이죠. 권위 있는 부모입니다. 권위 있는 부모한테는 2가지가 있어요. 아이에게 자율권을 주는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통제하는 부모입니다. 굉장히 현명한 부모여야 하겠죠. 자기 감정대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잘 판단해서 이끌어주는 부모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책에서 손흥민 아버지 송 감독님을 예로 들었는데 기사 인터뷰를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가정에서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했대요. 왜냐하면 부모를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은 마음껏 하도록 두었고 안 되는 것에는 타협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권위 있는 부모의 유형입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요즘 좀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은 육아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저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요, 아이는 어리다는 것, 어른 뇌가 덜 발달한 성인이 아닌 미성년이기 때문에 20살까지는요 부모가 이끌어줘야 되고, 특히 10살까지는 품 안에 있을 이 시기에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 그리고 이끌어줘야 될 것을 잘 가르치는 그런 부모가 바로 권위 있는 부모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유형에 내가 속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부모는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안나 까렌이나 처음 문장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떤 힌트를 얻었냐면 좋은 음식을 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을 안 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을 해줘야지만 정말 하면 안 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더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삼독이 있어요. 눈독 들이면 내 거 된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눈독이 강하고 센 거죠. 근데 아이에게 보내는 눈독이 뭔지 아세요? 네가 그렇지 뭐. 됐어. 네가 뭘. 아이를 꾸짖고 아이를 무시하고 부모 자신을 자책하는 것들이 눈독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없음에 전해지는 수많은 말이 눈에 들어가 있어요. 눈길은이 어루만짐이에요. 눈독은 쏨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제가 화날 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왜 그런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말없음 속에 수많은 독을 아이에게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손독.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 손 이렇게 잡아채는 경우도 있어요. 훈육할 때 말과 행동을 같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몸에 닿는 모든 손이 독이 아니라 손길이어야 합니다. 손독에는요, 이것도 있어요. 아이 부를 때 손 많이 끄덕끄덕 하거든요. 근데 3번 이상 되면은 굉장히 별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손가락. 쥐리라고 하죠. 만약에 우리 아이 선생님이 아이 가르칠 때 이렇게 한다면 우리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아이 만질 때, 그 다음에 아이를 가르칠 때 또는 아이에게 뭔가 권할 때 아이에게 뭔가 가져오라고 부탁할 때 이럴 때도요. 우리의 손에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손 절대 보내면 안 되고 손길 가자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정말 중요한 거 있죠. 침독. 부모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죠. 말대로 된다고 하죠. 또 말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말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눈길이 얼마나 중요하고 손길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현대적으로 실험을 한 로젠탈 효과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서 2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의 선생님에게 이 아이들은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룹의 아이들이 더 성취하고 성장했어요. 왜요? 선생님이 아이들을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태도와 부모의 관점과 부모의 말이 아이를 키웁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요. 침독이자 말독이에요. 그런데 이 반대의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부모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하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부모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독이 되고 침독이 되면 안 되겠죠. 화날 때 나오는 거 여러분 햇볕이 많이 쬐이는 곳에서 말해보세요. 엄청나게 비말이 많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이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의 컨텐츠는 아이의 귀를 통해서 들어가고 아이의 가슴에 남습니다. 눈독과 손독과 말독 이것이 절대 부모님이 아이에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것이요? 맞아요. 눈길과 손길과 말씀으로 아이를 키웠으면 좋겠습니다.